안녕하세요. 행복을 읽어주는 인지심리학자 행복일자 메모리크래프트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고령사회와 국가별 코로나19 사망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코로나19에 대한 뉴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60대 이상의 연령층을 고위험군 이렇게 분류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중증으로 발전하고 사실 안타깝지만 사망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사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가설로 이어지는데 뭐냐면 과연 우리 국가들이 여러 한 유엔으로 치면 한 155개국에서 160개국 정도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고령화가 심화된 사회가 있고 그런 국가가 있고 고령화가 아직 많이 진전되지 않은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일수록 고령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고령화라는 게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사회거든요. 그리고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인데 이런 게 이제 선진국일수록 좀 심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코로나19가 고령층일수록 사망자를 많이 발생시키고 중증으로 가기가 쉬우니까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사회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았을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도 바로 이 부분에, 이 코로나 특집도 바로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일단 좀 어떻게 측정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물론 국가별 사망자 총수 이거를 비교한 건 아닙니다. 나라별로 인구수가 다른데 이거를 사망자 총수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죠. 그리고 코로나 발생자 수도 사실은 인구수를 대비로 하지 않고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잖아요. 인구 대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 뭐 이런 걸 비교해야 공평한 공정한 비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자 수를 그냥 숫자대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인구수를 고려해서 보통 뭐 OECD도 그렇고 모든 측정을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사망률 같은 이 자살자 수 이런 걸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의 비율을 고려해서 국가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가 얼마나 고령화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 해당 국가가 얼마나 고령화 사회인지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연령의 중앙치를 도출했어요. 미디안 값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영어로는 the median age of the population이에요. 국가별 연령 중앙치에서 이 중앙치라는 개념이 많은 분들에게 약간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그냥 또 연령 평균 비교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대중들에게 이렇게 생소한 중앙치라는 개념을 썼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평균이 좋을 때가 물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계산법에서는 평균을 많이 쓰죠. 저 같은 심리학자들도 마찬가지고 통계 분석하는 사람들 대부분 평균을 써요. 근데 평균을 사용하면은 왜곡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왜곡하는 부분이 너무 좀 심할 것 같다고 예측이 될 때는 중앙치를 씁니다. 이 평균을 사용하면 실제 현상을 왜곡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별 사망률, 인구 10만 명의 사망자 수 이런 걸 구할 때도 이런 어떻게 보면 연령대의 영향력 이런 걸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별 연령 평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쉽죠. 쉽지만 뭔가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수학 점수가 50점이고 어떤 학생은 또 100점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50점과 100점, 그래서 75점입니다. 근데 평균은 75점인데 편차가 굉장히 크죠. 25점이나 편차가 나요. 50점, 100점이니까. 근데 다른 클래스는 한 학생은 60점이고 한 학생은 90점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도 평균은 75점입니다. 하지만 편차는 15점에 불과하죠. 이게 왜 어떻게 보면 평균의 이 약점이에요. 평균으로 세상을 나타내면은 이런 편차를 간과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대표적인 사회 문제 중에 평균으로 보여주기 힘든 다른 것들도 있는데 바로 가구당 소득, 그러니까 뭐 국가별 이제 1인당 국민소득 이런 거 있죠. 이런 것과 양극화 문제, 이것도 평균으로 다루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나라의 가구당 소득이 연봉 4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뭐 저기 4천만 불이라고 보통 하죠. 4천만 불. 이 4천만 달러.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구의 연봉이
4천만 원인 거냐? 그럼 그 나라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인구가 연봉 다 4천만 원이냐? 그랬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이 어마어마한 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연봉 4천만 원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 정말 한 7, 80%의 사람들이 연봉 4천만 원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데 평균을 내니까 4천만 원의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만 봐서는 편차를 알기가 어려워요. 비슷한 맥락에서 평균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특성이 정말 보편적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알기가 좀 어렵죠. 예? 아까 제가 어떤 클래스, 학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급의 수학 점수가 50점,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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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반의 평균은 66점입니다. 근데 이반에 정말 보편적인 성적이 66점이 되나요? 아니죠. 이반에서 가장 많은 점수대는요 사실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반은 사실 60점이에요. 66점 평균보다 점수가 낮은 거죠. 근데 막 대부분 50점, 60점인데 100점짜리 하나가 섞여 있으니까는 막 갑자기 평균이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으로만 그 반의 실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앙값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 미디안값. 아까 그 의문의 미디안값. 이걸 도출하면 어떻게 되냐? 이 전체 인원을 가진 수치 가운데에서 어떤 값이 가운데 있느냐 그 개념이거든요. 미디안 값이라는 거는 전체 인원들이 각각 어떤 값을 가지잖아요. 우리 인구수 전체에서 어떤 키가 있어요. 근데 키의 평균이 있고 키의 미디안 값이 있단 말이에요. 키의 미디안 값이라는 건 뭐냐? 전체 인구, 우리나라로 말하면 5,1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키의 어떤 중심값, 제일 중앙에 어떤 값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럼 다시 아까 수학 점수로 돌아가면은 50점,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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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값은 뭔가요? 그쵸, 60점입니다. 이게 미디안이에요. 이게 중앙값이라는 거예요. 중앙치. 이거는 그 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숫자죠,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중앙값이에요. 연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의 연령 평균이 40세라는 것이 그 나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이 40대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50대가 진짜 많은데 평균을 내다보면 1살짜리도 있고 2살짜리도 있다 보니까는 그냥 평균으로는 40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나라에 진짜 많은 인구는 50세인데 그래서 이런 오류를 줄이고 싶으면 평균을 쓰면 안 되고요. 중앙값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가운데 있는 연령이 절대 다수가 되니까 그거를 제대로 측정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값을 사용해서. 자, 그럼 이제 결과는 어땠을까? 결과는 여러분이 예측하신 것 혹은 뉴스 보도에 자주 나온 것과 매우 일치합니다. 연령의 중앙값이 높은 나라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어떤 나라가 그렇죠, 고령화되어 있을수록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의미예요. 이는 전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특히 한국을 포함해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선진국들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삼아서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고 나서 보통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19라고 보통 부르는 그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방역 또는 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전염병 예방조치 등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의 평상시 일상을 이렇게 고령자가 많은 사회인데 고령사회인데 평상시 일상을 어떻게 꾸려가는 것이 좋을까? 요양복지시설의 어떤 시스템이나 사람들 만나고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시스템, 각종 또 시설의 구조, 시설 디자인, 어떤 공간 디자인, 사람들과의 이 마주치는 이런 것을 할 때 이 디자인,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실내 공간 디자인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 틀면은 또 겨울에 히터 틀면은 그 바람이 쫙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 호흡기를 통한 전염병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래서 무풍, 이런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반드시 이런 무풍 에어컨 같은 걸 써야 된다. 이런 어떤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마련해주지 않는다면은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그 나라 인구에서 7%가 넘는 고령사회를 넘어서 이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20%가 넘는 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선진국들이 많아요. 불과 내년, 내후년에 계속 이 초고령 사회까지 늘어납니다. 이랬을 때 이 선진국들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또다시 창궐 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고전에 면치 못할 거야. 이런 제도를 미리미리 바꿔놓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시스템을 미리미리 개선해 놓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교훈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코로나19의 첫 번째 교훈,
고령 사회일수록 치명적이다. 모든 전염병이 뭐 다 이렇게 호흡기 계통으로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 사회에는 여전히 이제 이 전염병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죠.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일수록 이런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앞으로 더 치명적일 것이다. 이 교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읽어준 인지심리학자 행복일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